예, 안녕하세요. 13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같이 그 열화일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영상 먼저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셨나요? 지금 요 영상을 보시면 열화일기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요거 좀 제가 좀 설명을 덧붙이면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간에는 그 호질하고 일야 구도하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요. 열화일기는 이제 박지원이 이제 그 청나라를 방문하면서 뭔가 그 선진 문물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이제 알리고 있죠. 그래서 청나라의 문물을 소개하면서 이제 배울 점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우리나라 그 어떤 유교 사상에 경직되어 있던 이제 그런 것들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제 이 열화일기는 어떻게 보면은 뭐 굉장히 그런 민중들, 서민들을 소재로 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그 우리 그 뭔가 조선에서는 어떤 뭐 이야기에 등장을 한다고 하면 어떤 양반들의 이야기 뭐 그런 것들인데, 뭐 정말 뭐 하녀라든지 그런 어떤 종들 얘기, 그 다음에 뭐 진구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막 대거 등장을 하니까 조금 이제 색다른 게 다가오고, 그 뭔가 좀 관점도 다르게 이제 좀 그 당시에는 아주 이슈가 됐던 이제 그런 작품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제 봉건적인 어떤 신분, 어떤 질서 그런 것들을 좀 타파하고, 뭐 상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또 중시하고 실리를 이제 중시를 하는 이제 이 사람의 실학 사상이 다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의 어떤 그 선진 문물을 굉장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뭔가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무적정은 이렇게 추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민족적인 주체 의식은 또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또 주체 의식은 또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그 어떤 그 실학 사상이 녹아 있는 작품이 이제 열화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보신 것처럼 그 박지원이 이제 청나라에 가게 된 계기가 된 거는요, 그 건룡 황제의 어떤 7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신들이 가게 되는데요. 이 사신들 중에는 그 박지원의 친조형 여기 박명원이 수행원으로, 아니 그 사신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신 형이 이제 사신으로 가게 되는데, 박지원은 이제 이 사신의 이제 수행원 자격으로 이제 따라 나서게 됩니다. 건룡 황제가 원래는 그 북경에 있어야 되는데, 그 항상 그 여기 보면은 열하에 있는 그 피서산장으로 가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죠. 사실 이제 여기에 머무는 이유도 이게 이제 변방이기 때문에 변방을 지키려는 어떤 그런 목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항상 조금 여기에 이제 행차를 하게 되는데, 수행원 그 사신들이 이렇게 북경에 갔을 때는 건룡 황제가 그 열하에 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 또 사신들이 또 이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박지원도 따라 나서고요. 그래서 이렇게 압록강을 건너서 이제 북경에 가서 북경에서 다시 이제 열하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열하일기는 이제 청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견문, 그 다음에 박지원의 시작사상이 다 녹아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 당시에 어떤 그 우리 지금 조선보다도 훨씬 앞선 문물, 뭐 정치 경제적으로도 조금 다른 면모,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기편에 보면은요, 그 이제 박지원이 그 코끼리를 처음 보게 돼요. 코끼리를 청나라에서 처음 보고 이 사람이 놀라죠. 코끼리가 사실은 굉장히 몸집도 크고 특이하게 생긴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박지원이 또 하나 이제 깨달은 게 있죠. 아, 세상은 정말 넓고 함부로 좁은 소견으로 뭔가를 판단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상기편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좁은 식견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로 세상은 차 있으니까 편견을 버리고 개방적인 자세로 뭔가 우리는 살아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상기편에 실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질도 이제 있는데요. 이 호질은 이제 범하고 아주 커다란 그 대호하고 북각 선생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북각 선생은 당시에 이제 선비를 대변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당시 양반들의 어떤 위선, 뭐 무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풍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줄거리를 한번 볼게요. 자, 산중에 이제 밤 늦게 이제 산에서 그 밤이 되니까 이제 호랑이가 부하들하고 뭘 먹을까 이제 의논을 하죠. 그래서 맛 좋은 선비 고기를 먹어야겠다. 그래서 마을에 이제 내려오죠. 이제 그때 이제 그 순간 북각 선생은 그 연료 표창을 받은 그 동리자라는 이제 과부집에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과부는 연료 표창을 받았는데 성이 각각 다른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들이 이제 밤에 어머니 이제 방문을 이렇게 뭐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북각 선생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들들이 얘기를 하죠. 북각 선생처럼 덕망 높으신 분이 여기 있을 리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여우가 둔갑한 걸 거야 하고 막 쫓아내죠. 그러다가 이제 막 똥구덩이에 북각 선생이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호랑이 한 마리가 이제 그 원래 그 먹이로 선비를 먹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북각 선생을 잡아보려고 보는데 뭐 북각 선생이 이제 꼴을 보니까 오히려 막 이렇게 꾸짖죠. 그러면서 똥구덩이 빠졌으니까 이제 먹지도 않고 나오죠. 그러면서 북각 선생이 이제 막 그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데 그 사이 날이 밝고 농부가 이제 발견을 하고 북각 선생이 이제 도망치고 그런 어떤 줄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얘기는 여러분이 제가 강의 컨텐츠 자료실에 보면은요, 열하일기에서 호질의 전문을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좀 다 읽으시고 이 수업을 임하시면은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랴 구도하기도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랴 구도하기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거 좀 조금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실질 제가 이제 표지를 조금 이제 잘라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이 아들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북각 선생이 소스라치게 놀라 달아나는데 남이 자기를 알아볼까 보아서 한쪽 팔을 비틀어 목에 걸고 귀신처럼 춤을 추고 귀신처럼 웃으면서 문을 뛰쳐나왔다. 이게 이제 아들들한테 북각 선생이 막 쫓기는 장면이에요. 북각 선생은 허둥지둥 정신없이 달아나다가 들 가운데 파놓은 구덩이에 빠졌다. 구덩이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허위적 가까스로 밖으로 기어 올라와서 목을 빼어 둘러보니 범 한 마리가 앞을 가로막고 앉아 있다가 얼굴을 찡그리고 구역질을 하고는 코를 가리고 고개를 돌리고 선비란 참으로 구린 것이로군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풍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비를. 그래서 북각 선생이 이제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제 그 범을 막 찬양하는 얘기를 하죠. 범님의 덕은 참으로 지극하십니다. 대인은 그 조화를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걸이를 배우고 남의 자식된 사랑은 그 효도를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막 칭송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범이 이제 오히려 북각 선생을 꾸짖습니다. 앞에 가까이 오지 말아라. 전에 내가 들으니 유는 유라더니 과연 그렇구나. 너는 평소에 천하의 악명이란 악명을 다 모아 망령되게 내게 가하더니 다급해지니까 면전에서 아첨하니 누가 내 말을 고지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북각 선생이 막 이렇게 그 칭송을 하니까 이제 범이 아첨한다고 오히려 꾸짖죠. 그러면서 그 인간 전체를 또 꾸짖는 얘기가 나옵니다. 범이 노르나 사슴을 잡아먹으면 너희 사람들은 범을 미워하지 않으나
범이 소나 말을 잡아먹으면 사람들은 범을 원수로 여기는데 그것은 노루나 사슴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지 않지만은 소나 말은 사람에게 공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사람은 그 태워주고 일해주는 수고로움과 따르고 본받는 정성을 저버리고 날마다 푸줏간을 채우고 뿔과 갈기까지도 버리지 않으면서 다시 우리의 노루 사슴까지 침범하여 우리로 하여금 산에서도 먹을 것이 모자라게 하고 들에서도 끼니를 거르게 한다. 하늘이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게 한다면 내가 지금 너를 먹어야 하겠느냐 놓아줘야 하겠느냐 하면서 앞에는 그 당시 이제 그런 선비들을 그런 이렇게 풍자하고 꾸짖고 이제 그러지만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인간들의 어떤 그 동물들을 대하는 전반적인 것을 이제 막 꾸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쭉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한번 쭉 그 전체적으로 읽으시면서 과연 호질에서 그 박지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 사실은 이게 이거는 정말 뭐 당시의 양반들을 풍자하는 거다. 이제 단순하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떠나서 여기에는 정말 인간들, 동물들이 바라보는 인간의 모습을 정말 당시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현대적으로 이렇게 어떤 해학을 담아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재미도 느끼면서 이 호지를 한번 감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그냥 또 열화일기에서 그 일야구도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호질은 호랑이를 통해서 양반 사대부의 관념성과 무능을 비판한다고 했는데 전문을 읽어보시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어떤 동물에 대해서도 그 대호가 꾸짖는 것을 보면서 과연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아주 오래전에 좀 뭔가 그 앞선 그런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일야구도하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일야구도하기는 그야말로 제목에서 뭐예요? 하룻밤에 강을 9번 건너면서 건너는 어떤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찬찬히 보면서 그 박지원의 어떤 생각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야구도하기라는 건 굉장히 짤막한 산문인데요. 처음에 이제 원래는 이게 다 이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야구도하기도 조금씩 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한글로 번역한 게. 그래서 그래도 제가 좀 가장 좀 뭔가 편안하게 번역된 걸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봅시다. 강물이 두 산 사이에 흘러나와 바위를 스치며 서로 휩쓸려 물결이 꿈틀거리며 솟구치다가 여울로 흐르니 그 움직임과 소리는 놀란 듯하기도 하고 울부짖는 것 같기도 하고 화난 것 같기도 하고 구슬픈 소리를 내는 것 같기도 하다. 달리는 소처럼 빨리 흐르며 부딪히다가 거꾸로 말리며 목이 쉰 말의 물음소리를 내기도 하고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고함을 치기도 한다. 그러면서 물결은 만리장성을 짓눌러 부술 것처럼 힘차게 흐른다. 지금 이제 강물이 막 흘러가는 어떤 현상을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지원이 일야구도하기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이제 관심을 두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야말로 하룻밤에 9번 강을 건너면서 이 사람이 어떤 걸 느끼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제일 첫달락에 얘기하고 있는 거는 실제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두 산 사이를 흘러나와서 막 이렇게 흘러가는 소리가 뭔가 그 놀란 듯하기도 하고 울부짖는 것 같기도 하고 화난 것 같기도 하고 구슬픈 것 같기도 하고 뭐 말 달리는 소리 뭐 쉰말의 어떤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고함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어떤 다양한 소리를 내면서 물이 흐른다. 그래서 어떤 실제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리에 대해서 어떤 이는 이곳이 옛날에 전쟁터였기 때문에 강물이 그렇게 운다고도 하는데 그런 것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강물 소리는 듣는 이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진짜 이거를 보는 독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진짜 그래? 강물 소리가 내가 들으니까 뭐 정말 무슨 뭔가 아주 말 달리는 소리처럼 들리는데, 아니면은 굉장히 고요하게 뭔가 들리는데, 뭐 속삭이는 것 같이 들리는데,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얘기가 이거 듣는 이에 따라서 정말 나와 다른 사람은 정말 다르게 느끼나? 뭐 이제 그런 생각을 그 의문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박지원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강물 소리는 듣는 이에 따라서 다르게 느낀다. 근데 이제 진짜 그래? 의문을 가질 만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하나하나 이제 굉장히 그 근거를 대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면 진짜 그 근거 첫 번째가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집은 산속에 있었는데 물 앞에 큰 시내가 있었다. 여름마다 큰 비가 한 번 지나가며 시냇물이 불어서 늘 전차가 부르는 소리, 말탄 군사가 달리는 소리, 대포가 터지는 소리, 북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그것이 이미 귀에 젖어 있었대요. 근데 이제 문을 닫고서 이 사람이 항상 그 소리가 이제 같은지 들어봤더니 자기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마음이 맑을 때는 깊은 소나무 숲에서 나는 바람 소리 같았고, 분할 때는 산이 갈라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듯하고, 교만할 때는 개구리들이 뭔가 소리를 내는 것 같고, 화날 때는 수많은 대피리가 번갈아 소리를 내는 듯하고, 놀랄 때는 천둥이 울리고 벼락치는 것 같고, 멋을 부리고 싶을 때는 뭔가 찬물이 차를 끓이는 물이 끓는 것 같고, 슬플 때는 검은 고소리 같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리는 모두 제 소리가 아니라 다만 가슴에 품은 느낌에 따라 귀에 들리는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예요? 강물 소리는, 주장은 강물 소리는 듣는 이에 따라 다르게 들린다. 근데 그 근거 첫 번째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 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 나는 어제 하룻밤 사이에 같은 강 하나를 9번이나 건넜다. 9번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했대요. 자,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도 이 사람이 내가 아직 요동에 들어오기 전 한여름에 떼약볕 밑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물이 앞으로 흐르며 붉은 물결이 산같이 일어나서 끝을 볼 수가 없었다. 홍수가 나서 이제 그런 건데, 물을 건널 때 사람들이 모두 머리를 쳐들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물을 건너는 사람들이 힘차게 넘실넘실 돌아 흐르는 물을 보면 몸은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고 눈은 물을 따라 가는 것 같아서 갑자기 어지러워 넘어져 물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물을 보지 않으려고 그런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강을 건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하늘을 쳐다보고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물을 보면 너무 휩쓸릴 것 같으니까 강물을 안 보려고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왔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은 물소리를 듣지 이제 못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요동의 물이 평평하고 넓어서 물이 울부짖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니까는 근데 실제로는 물소리가 너무 엄청난데 이 사람들은 물소리에는 신경이 안 쓰였던 거죠. 이것은 물을 모르고 한 말이다. 요아가 어찌 울지 않았을까? 그것은 밤에 건너지 않았기 때문이다. 낮에 건너는 사람들은 강물을 보는 것조차 두려워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건너니까 물소리를 결코 듣지 못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낮에는 물을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한 곳을 보는 데만 정신이 팔려 눈이 있음을 걱정할 판인데 무슨 소리가 귀에 들렸겠느냐. 근데 한밤에 물을 건너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서 귀를 이제 듣는 소리가 너무 무서워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박지원이 깨달은 거는 뭐예요? 나는 이제야 진리를 알았다.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이는 귀에 들리는 소리와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귀와 눈만을 믿는 이는 잘못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판단하여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였어요? 강물 소리는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렸다. 진짜 그래? 첫 번째 근거가 뭐예요? 내가 우리 집 앞에 시내가 있었는데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 소리가 다 다르게 들리더라. 두 번째 근거는 뭐예요? 내가 그 강을 한밤중에 9번이나 건넜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도 어때요? 낮에는 강물을 보느라고 귀로 강물 소리가 안 들린다 하고 밤에는 그 무서운 그 강물을 보지 못하니까 오히려 귀로 듣는 어때요? 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무섭게 들리고 다른 사람들도 어때요? 그 진짜 상황이 아니라 자기가 놓인 어떤 그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어떤 근거로 인해서 자기의 경험을 통한 깨달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주장을.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근거 세 번째를 또 얘기를 해요. 진짜 그래? 뭔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는 외부적인 상황이라는 건 정말 내 마음의 먹기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 거야. 아직도 못 믿겠어? 그러면은 세 번째 근거를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세 번째 근거는 뭐냐면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빌려오는 거를 글로 씁니다. 옛적에 우임금이 강을 건너는데 누런 용이 배를 밀어서 올려서 매우 위험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살지 죽을지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 그것이 용이거나 지렁이거나 크거나 작거나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한다. 옛날 우왕도 그러더라. 우임금도 뭔가 강을 건너는데 용이 막 밀어 올려서 아주 위험했는데 이게 별로 그냥 내 목숨은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별로 개의치 않고 의연하게 했더니 어때요? 의연하게 했더니 뭔가 용이나 지렁이나 뭐 크거나 작거나 뭐 아무렇지도 뭐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와 모양은 모두 나의 바깥에 있는 거다. 바깥에 있는 것이언을 사람의 귀와 눈에 영향을 주어 바르게 보고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약구도하기도 여러분이 이제 전문을 읽어보시면 이 박지원이 그 강을 건너는데 그 자기가 이제 그 강을 이제 실제로 이제 건너면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제 그런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문을 보시면서 이거를 읽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강물보다 더 위험한 인생의 길을 건널 적에 바르게 보고 듣지 못하여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 뭐예요?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강물 소리는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르게 들린다. 이거는 굉장히 표면적인 주장이에요. 그쵸? 진짜 주장은 뭐예요? 강물보다 더 위험한 인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그때도 어때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든 인생의 길도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렸다. 그 다음에 어떤 그 주관적인 어떤 판단을 가지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어떤 메시지도 전하고 있는 거죠. 주관적인 어떤 판단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다. 그거는 착각일 수도 있는 거고 나의 관점일 수도 있는 거다. 그거는 틀릴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죠. 자, 나는 다시 산속으로 돌아가 암내의 물소리를 다시 들으면서 나의 깨달음이 옳은지 시험하여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또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또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제 몸을 보호하고 약삭 바르고 잘못 보고 들으면서도 제가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한테 충고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떠드는 사람들한테 따끔한 충고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당신이 보고 들은 게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정답이 아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마음먹기에 달린 거고 당신이 보고 들은 건 틀릴 수도 있는 거다. 좀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진짜가 뭔지 알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것을 앞에다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권위 있는 인물의 사례도 인용을 하면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자기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야구도하기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물소리와 강을 건너는 두려움은 뭐예요? 귀와 눈의 착각으로 두려울 수도 있고 뭔가 편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무엇이든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거는 어떤 강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인생 역시 그러하다. 험난한 인생의 길에 착각에 빠지지 말고 바르게 보고 들어야 할 거다. 그리고 또 뭔가 그 마음 먹기에 달려 있으니 뭔가 좀 이제 그런 어떤 그 개방적인 그런 어떤 생각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지원은 이제 이런 어떤 글쓰기의 흐름이 처음부터 박지원이 인생의 길을 건널 때 정신 차리고 똑바로 가야 한다고 말하지 않죠. 뭔가 어떤 착각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똑바로 가야 한다. 이 위험한 인생길을 갈 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만약 처음부터 인간의 삶에 대해 언급했다면 그동안 앞에 뭐 선비들이 얘기했던 그런 교훈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진정한 어떤 깨달음이 아니라 이렇게 추상적인 관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박주원은 뭔가 그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상의 독자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의 어떤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거스르지 않으면서 자기의 의견을 굉장히 논리 있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박지원이 독자하고 이제 계속 상상의 대화를 하죠. 그래? 내 말을 못 믿겠어요? 그럼 내 직접 경험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못 믿겠어요? 내가 그 9번인 하룻밤에 9번이나 그 물을 건너는데 사람들이 낮에는 전부 하늘을 쳐다보고 건너고 또 밤에는 그 소리가 안 들리게 하고 강을 건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연유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진짜로 소리가 안 들리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없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다. 그래서 계속적인 상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 타인의 행동을 본 것과 들은 것, 그리고 권위적인 아까 우임금의 사례들을 통해서 이런 귀납적인 방식으로 논리적으로 뭔가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설득을 하고 있죠. 박지원이 말하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주제를 지닌 글들은 많이 있죠. 그쵸? 우리는 우리의 인식은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뭔가 주관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판단하기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 뭐 이런 것들. 근데 박지원은 독자를 설득하는데 굉장히 이제 노련하게 하고 있죠. 독자가 반론과 의문을 뭔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기할 것을 미리미리 방지하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어때요? 더 근거를 이제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하고 있죠. 박지원은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깨달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나는 내가 생각한 게 정말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거다. 왜? 내 집으로 가서 시냇물 소리를 들을 거다. 그리고 진짜 내가 그때도 판단이 맞다면 어때요? 어리석은 사람한테 일침을 놓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정녕 그렇다면 몸을 가지는데 능란하고 총명한 것을 자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깨우쳐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열하일기에서는 박지원은 굉장히 앞선 시각으로 세상을 이제 바라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청나라에 워낙에 한번 이제 또 가고 싶어 했고 진짜 이제 청나라에 가서 그런 어떤 문물과 여러 가지 그 행해지는 것들을 보고 많은 이제 깨달음을 가지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그 조선에 이제 소개를 하고 이제 그것을 열하일기라는 그 책으로 엮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교훈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그 우리가 호질에서도 본 것처럼 아주 해학적이고 그 다음에 또 풍자하고 이런 어떤 그 글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어떤 표현 방식이 열화일기가 어떤 옛날에 쓰여진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어떤 책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아주 의미 있게 열화일기는 가치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지원은 이제 해학과 풍자로 열화일기를 통해서 열화일기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열화일기 뭐 전반적으로 기회가 있으면 다 읽으시면 좋겠지만, 이 시간에는 이제 호질하고 일야구도하기를 조금 이제 깊이 있게 다루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호질에서 이제 풍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야구도하기에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지금 이 수업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 나갔지만, 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박지원이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런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그 글쓰기를 쭉 이끌어 나갔는지,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좀 그 분석을 해 보시면 앞으로 여러분이 글을 써 나가는 데 있어서도, 정말 어떤 설득하는 글쓰기를 써 나가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정말 박지원이 한문으로 쓴 그 옛날 글도 이렇게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공을 많이 들였구나. 박지원이 굉장히 독자들한테 친절하게 다가간 글쓰기를 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글쓰기 방식을 좀 많이 따라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글을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열화일기 여기서 수업을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차는 이제 수업 마지막이네요. 14주차는 악규정전을 여러분이 읽어 오시면 됩니다. 제가 그 자료는 그 캔버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악규정전은 그렇게 분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정말 이렇게 중국다운 이제 그런 그 소설인데요. 유명한 거니까 이미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다 읽어 오셔서 수업에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